뒤늦게 뛰어들어간 삼촌이 한참 동안 고씨를 찾았지만 고씨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보트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고 날은 어느새 어둑어둑 저물어갔다. 삼촌은 곧장 어촌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고 근처에 있던 어선 한 척이 연락을 받고 와서 고씨의 보트를 끌고 갔다. 사라진 고씨를 찾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과 경찰 구조대 등 수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었지만 태풍이 북상하며 파도가 거세지는 바람에 수색이 중단되고 말았다. 고씨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삼촌은 발만 동동 굴렀다. 밤 10시 무렵에는 잠시 비가 그치며 바람이 제법 잠잠해졌지만 수색 작업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였다. 썰물 때까지 고씨를 찾지 못한 채 이대로 태풍이 지나가 버린다면 그의 시신조차 영영 수습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삼촌과 작은 어머니가 처음 제주도에 정착했을 때 도민들의 텃세에 쩔쩔매던 삼촌에게 선뜻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고씨였다. 그는 삼촌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 도와줬었고 삼촌 역시 그런 고씨를 친동생 마냥 여겼다. 통곡을 하다못해 실신해버린 고씨의 아내와 아무것도 모르는 고씨의 어린 자녀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삼촌은 결국 직접 나서기로 했다. 당시 삼촌이 사용하던 머구리라는 재래식 산업용 잠수 장비는 조력자 없이 혼자선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삼촌은 스노클과 랜턴, 오리발 등 최소한의 장비만 착용한 채 가족들 몰래 밤바다에 뛰어들었다. 여기는 해안선이 복잡하니 조류에 휩쓸렸다 해도 아직 이 근방에 있을 거야. 태풍이 여기까지 오려면 반나절 넘게 남았으니 빨리 찾아서 복귀하자. 삼촌은 태왁이라는 기구에 연결된 로프를 잡고 수면을 오르내리며 해안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태왁이란 부력이 있는 커다란 스티로폼 덩어리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해녀나 다이버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시야가 흐린 데다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하며 바람이 다시 거세져 버렸고 지금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삼촌은 수색을 멈추지 않았다. 딱 한 군데만 더 둘러보자.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수심 8m 지점에 랜턴 불빛이 비추는 곳에 희미한 사람 형체가 보였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삼촌은 급히 수면 위쪽으로 올라가 숨을 한번 가다듬은 후 다시 물 아래로 내려가 랜턴을 비추었다. 그곳에는 아까 보았던 사람 형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삼촌은 그것이 고씨의 시신이라 확신하며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강한 조류 탓에 시야가 점점 탁해지며 몸이 밀려나 접근조차 쉽지가 않았다. 삼촌은 전력을 다해 다가갔고 5m, 3m, 그리고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다가갔다. 몸을 곧게 세운 채 바닥을 바라보며 물속 한가운데 둥둥 떠있던 그건 키가 보통 성인 남성의 2배는 되어 보였다. 그리고 그것의 긴 머리카락은 사방으로 뻗쳐서 기분 나쁘게 살랑거리고 있었다. 이를 악물고 힘껏 헤엄쳐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이 거친 조류 속에서 저 앞에 있는 사람 형체는 꼿꼿하게 지면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삼촌은 뭔가에 홀린 듯 잠시 넋을 잃고 그 형체를 보았다. 그리고 찢어질 듯한 높은 톤의 음성이 물속에서 나지막히 들려왔다. 그건 분명 사람이 인위적으로 내는 소리였다. 해녀들의 숨소리를 입으로 흉내내는 듯한 여자의 목소리는 듣기 거북할 정도로 몹시 불쾌했다. 소리를 찾아 사방을 둘러본 후 다시
고개를 돌린 순간 삼촌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미동도 없던 사람의 형체가 몸을 서서히 움직이며 삼촌 쪽으로 방향을 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빛바랜 색동 저고리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사방으로 뻗친 긴 머리카락들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가 않았다. 그것은 고개를 좌우로 까딱까딱거리며 기이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물살에 의해 자연스레 움직이는 것으로 보기엔 자세가 상당히 비정상적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진 삼촌은 서둘러 수면을 향해 올라갔다. 그리고 그때 귀 바로 옆에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고 깜짝 놀란 삼촌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괴형체가 있었던 아래쪽 역시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심코 고개를 든 순간 그것이 삼촌의 코앞에 서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물살에 휘날리며 삼촌의 얼굴을 마구 때렸고 전방에 시야를 다 가릴 정도로 커다란 얼굴이 갑자기 나타나자 삼촌은 자신도 모르게 냅다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몸속에 남아있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 버렸고 삼촌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키고 말았다. 다량의 바닷물이 순식간에 삼촌의 폐와 식도로 들이닥쳤고 가슴에 엄청난 통증을 느낀 삼촌은 급히 수면을 향해 헤엄쳐 올라갔다. 그런데 그 순간 한쪽 다리가 갑자기 꿈쩍도 하지 않았다. 불빛을 비춰 확인하려 했지만 랜턴은 2번 깜빡거리더니 휙 나가버렸다. 삼촌은 칠흑 같은 물 아래로 손을 뻗어 다리 쪽을 더듬거렸고 손끝에 날카로운 손톱과 크고 기다란 손가락들이 만져졌다. 누군가의 손이 삼촌의 왼쪽 오리발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다. 삼촌은 마구 발버둥치며 오리발을 벗어던진 후 사력을 다해 위쪽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밖의 상황은 더더욱 암담했다. 로프는 이미 놓친 지 오래고 태왁을 찾기는커녕 어느 쪽이 육지인지 구분조차 할 수가 없었다. 달빛 하나 없는 어둠 속 비바람과 함께 강한 파도가 끊임없이 삼촌을 덮쳐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구명장비 없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밤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있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었다. 삼촌은 또다시 발목이 붙잡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작정 앞으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패닉 상태에 빠진 삼촌은 참을 수 없는 공포를 견디지 못해 그저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거친 숨을 쉴 때마다 머리 위로 끊임없이 덮쳐오른 파도 때문에 공기를 마시는 건지 바닷물을 마시는 건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힘이 다 빠진 삼촌의 정신이 흐려지던 찰나 무언가 단단한 게 머리에 쿵 하고 세게 부딪혔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든 삼촌은 손에 닿은 물체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머리에 부딪힌 그것은 커다란 암초였다. 온몸이 암초에 찍히고 긁혀 피가 흘러내렸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물 밖으로 올라온 삼촌은 잠시 숨을 고르며 저 멀리 보이는 마을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머리와 몸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내렸고 그제야 정신이 들며 고통이 밀려왔다. 상처가 꽤 심각해서 서둘러 지혈을 해야 했지만 머리에 흐르는 피에 빗물이 섞인 채 얼굴을 뒤덮어버려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삼촌은 랜턴을 집어들었다. 제발 좀 켜줘라. 그렇게 랜턴 뒷부분을 몇 번 치자 탁 하고 불이 들어왔고 불빛을 비춰 주변을 둘러본 삼촌은 정신이
아찔해졌다. 주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철근들이 모두 붉은색이었기 때문이다. 오래전 신방이 그 누구도 얼씬조차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했던 그곳에 삼촌이 위태롭게 몸을 기대고 있었다. 조금 전 물속에서 겪었던 악몽 같은 일을 떠올리며 좌절해버린 삼촌은 고민 끝에 갯바위를 벗어나 육지로 가기로 했다. 육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만조 때 수심이 제법 깊은 데다 비바람이 거세져 파도가 높아진 상태였다. 이미 탈진한 상태로 만신창이가 된 몸이 이 성난 파도를 뚫고 무사히 육지에 닿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파도에 휩쓸리거나 물속에서 봤던 그것이 또다시 나타날지도 몰랐다. 삼촌은 자리에서 일어나 랜턴으로 주변을 비춰보았다. 그런데 저게 대체 뭐야? 대략 5m 남짓 떨어진 수면 위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솟아 있었다. 좋기 수십 명은 되어 보이는 남녀가 빼곡히 모여서 삼촌을 등지고 물 위쪽으로 머리만 빼꼼 내밀고 있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기이한 광경에 삼촌은 두 눈을 비비며 그것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쳐다봤다. 그것들은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꿈쩍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중 바짝 깎은 머리에 커다란 귓볼을 가진 남자의 뒤통수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